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의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정보 검색할 때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십니까? 아니면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보시나요? 유튜브의 영역이 단순히 동영상을 감상하는 범위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정보 검색뿐 아니라 중요한 뉴스 소비처가 됐는데요. 유튜브를 새로운 언론 매체로 인식하는 이들이 등장하면서 유튜브 저널리즘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미디어 비평에서는 이 내용 준비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 심각한 환경 문제인데 국내 정치적 이슈에 밀려 화두에 오르지 못하고 있죠. 잠시 후 이 문제도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8월 31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이죠. 미디어 비평. 오늘은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유튜브 저널리즘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네. 저도 최근 들어 접하게 된 용어이긴 한데 아직은 조금 낯선 단어이기도 합니다. 네네. 이렇게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많은 사용자들이 유튜브에서 이른바 저널리즘을 소비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관심도 많아졌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유튜브 저널리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지상파 방송사 매출과 맞먹는 규모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7월 26일 MBC 노조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MBC 하루 광고 매출액이 1억 4천만 원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6살 보람량의 유튜브 방송 매출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MBC 임직원 1,700명의 지상파 방송사가 6살 보람량 방송 매출과 비슷하니까 경영 위기가 아니라 이거는 아예 그 생존 위기라는 건데요. 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네. 지상파 방송사, 거대 지상파 방송사의 매출 규모가 하나의 유튜브 채널과 비슷하다. 그만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유튜브를 통한 뉴스 소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구자들도 관심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요. 그 학계에서도 그 언론학회, 방송학회, 소통학회 대표적인 학회인데 네. 학회별로 이에 대한 세미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 뉴스 소비가 늘면서 유튜브 저널리즘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네. 유튜브 저널리즘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학문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바는 없지만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데는 이미 뉴스 수용자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저널리즘을 소비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통계가 이제 뒷받침을 해줍니다.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최근 스마트폰 보유자 19세에서 59세 사이 1,000명을 대상으로 미디어 이용 행태, 뉴스 소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2명 중에 1명이 대부분 뉴스를 스마트폰으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YG앱이라는 업체의 2018년 분석 자료를 보면 이제는 유튜브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50대 이상에서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사용 시간 이렇게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10대는 76억 분, 20대는 53, 30대는 42, 40대는 38, 50대 이상이 51억 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특히 보수 노인층에서 유튜브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유튜브 사용 시간 통계를 좀 보면요. 그 젊은 층에서 인기를 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10대, 20대 다음이 50대 이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 보면 이게 단순히 연령층의 문제는 아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렇게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뉴스 소비처로 활용하는 것, 이런 변화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죠. 예, 그렇습니다.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올해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38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네. 국내외 모두 유튜브를 통한 뉴스 소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38개 조사 대상국 중에 한국이 40%로 4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튜브로 뉴스를 소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저는 1위일 줄 알았어요. 그런가요? 네. 4위네요, 그래도. 네. 근데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 네. 퍼센트가. 네.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 역시 보니까 유튜브를 통한 뉴스 소비량 상당히 높은 편인데 네. 현재 우리나라의 이 유튜브 뉴스 채널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얼마나 있습니까? 네, 뭐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연세대 이상우 교수가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총 532개의 뉴스 정치 채널이 있다고 하네요. 532개요? 네, 엄청 많죠. 상상 이상인데요. 네. 네. 이걸 구분해 보면 이렇게 전통 미디어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뉴스 채널, 뭐 예를 들면 SBS 뉴스, KBS 뉴스, 네. YTN 뉴스도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둘째로 정치인과 정당이 제공하는 뉴스 채널이 있습니다. 네. TV 홍카콜라라든지 유시민의 알릴레오가 대표적인데요. 네. 얼마 전에 왜 두 채널이 합동으로 하는 홍카레오가 엄청 관심을 그렇죠. 끌었었잖아요. 뭐 유튜브 혈전이다 막 이런 말도 나왔었는데 네. 관심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들이 제공하는 뉴스 채널들이 있습니다. 뭐 신의 한수라든가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500개가 넘는 뉴스 채널이 있다. 유튜브에. 네. 이렇게 뭐 채널 수가 많으면 제일 문제되는 게 이 가짜 뉴스 같은 뉴스의 품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포털뉴스가 언론의 뉴스 질 하향 평준화시켰다라는 비판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포털 클릭수 노리기 위해서 이제 기존 언론도 연성화된 뉴스라든가 선정적인 뉴스를 생산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과정에서 가짜 뉴스의 생산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2016년에 미국 대선에서 뭐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됐는데 우리나라도 18대 대선보다 19대 대선 때 가짜 뉴스가 5배 이상 늘었다. 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 4월에 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네. 많은 정치 유튜브 채널들의 전쟁 속에 엄청난 가짜 뉴스들이 양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가짜 뉴스를 구별하는 게 쉽지 않은 문제죠. 그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조사에서도 인터넷에서 가짜 뉴스를 구별해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조사 대상 38개 나라 중에 55%가 구분이 어렵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요즘에 광화문에 나가보면 집회가 굉장히 많은데 네. 누구나 그냥 스마트폰 들고 그렇죠. 찍어서 실시간 중계를 하죠. 네. 또 정치인 개인이 운영하는 채널도 많은데 여기에 보면은 자신이 개인이 이제 발의한 법안이라든가 정책 이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기존에 우리 뉴스에서 다뤄지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뉴스 소비자들에게는 새로움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유튜브 대중화가 다양한 의견의 소통을 위해서 공론장을 형성하고 있는지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소통의 공론장을 활성화시키기보다는 정치적인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갈등이 더 심화되는 거죠. 네. 뭐 앞서서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네. 그 조사 결과 말씀하셨는데 인터넷에서 가짜 뉴스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네. 55%만 구분이 어렵다고 응답했다는 게 저는 또 놀라운데요. 아, 그런가요? 네. 사실 그게 가짜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네. 그래서 요즘 또 언론에서 유행하는 것이 팩트체크 코너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유튜브의 뉴스 이런 것들이 뭐 공론장을 활성화시키면 좋은데 네. 문제가 너무 편향성으로 맞습니다.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거거든요. 네. 뭐 2019년 8월 그 555명을 대상으로 유튜브 뉴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설문조사한 연구가 있는데요. 네. 뭐 정치 성향이 진보 보수 중도 골고루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자신의 정치 성향을 반영하는 매체를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이렇게 자신의 태도와 일치하는 정보를 선호하는 편향을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전문 용어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군요. 네. 근데 이제 유튜브가 소비자를 유인하는 구조가 이렇게 확증 편향을 이용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유튜브로 뉴스를 소비하게 되면 이 확증 편향이 더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지닌 강화 피드백, 그러니까 어떤 한 성향의 동영상을 시청하면 같은 성향의 내용이 계속해서 추천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신이 추구하는 성향의 뉴스만 접하게 되는 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렇게 짜여 있기 때문에 이게 더 강화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유튜브를 접하고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이상하게 제가 본 것만 계속 추천 영상으로 뜨더라고요. 그렇죠. 비슷한 류에. 그래서 이거 얘가 어떻게 이렇게 나의 취향을 잘 알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일종의 유튜브에서
구조적으로 짜여져 있는 일종의 알고리즘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맞춤형 정보죠. 네. 이렇게 맞춤형 정보가 제공이 되면 개개인의 생각이 제한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필터 버블이라고 합니다. 네. 유튜브에서 정치 콘텐츠 추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실험 설계를 실시한 연구가 있는데요. 정치 콘텐츠는 편파적이고 신뢰할 수 없고 자신의 의견과 유사하지 않다라고 느끼지만 처음엔 이렇게 느끼지만 유튜브 이용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정치 콘텐츠는 신뢰할 수 있고 자신의 의견과 유사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페이스북에서 알고리즘 필터가 없을 때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이 상대 보수 정보를 이용하는 비율이 45%에 달했는데 네. 이런 추천 등의 알고리즘을 적용하니까 24%로 떨어졌다라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알고리즘 때문에 점점 더 내가 믿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뉴스 쪽으로 편향되게 되는 거군요. 네, 강화가 되는 거죠. 네,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 사회 여론이라는 게 지금도 사실은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더라도 어느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너무 양극단으로 여론이 나뉘어져 있다. 네.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뭐랄까요? 사회적인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지 않을까요? 네.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인 53.2%가 텔레비전 유명 방송사보다는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생산하는 뉴스를 더 신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 성향에 맞는 채널을 찾게 되는 거고요. 네. 그 사람이 말하는 뉴스를 더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아까 그 말한 로이터 연구소 조사에 보면 뉴스 신뢰 정도를 묻는 문항이 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2%로 38개의 조사국 가운데 38위를 차지합니다. 네. 꼴찌를 한 건데 우리 언론의 신뢰도가 정말 무너진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 정치 성향과 같은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생산하는 뉴스를 더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양극화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언론이 대중에게 다시 공론장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언론은 정말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아주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유튜브 뉴스를 베껴 쓴다거나 그대로 퍼나르는 행태 이런 것도 지양해야 할 겁니다. 네, 해마다 기관에서 네. 가장 신뢰받는 뉴스 방송사 이런 걸 뽑아요. 네. 그래서 저희 YTN도 여기 몇 위로 올랐다. 주로 이제 수위에 올랐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사실 무의미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워낙 말씀하신 대로 뉴스 방송사보다는 자기하고 생각이 비슷한, 정치 성향이 비슷한 채널들을, 유튜브 채널을 이런 식으로 구독하게 되고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네요. 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YTN 뉴스 FM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애정어린 비판을 직접 달려가서 들어보는 열린 마이크.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YTN 라디오의 진정한 서포터즈, 애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열린 마이크. 오늘도 김예은 리포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애청자분을 만나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이 졸업 논문을 앞두고 있는 대학원생 한수지 청취자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수지님은 영국이라는 국가의 매력을 느껴서 현재 대학원에서 유럽 지역학 공부를 하고 계신데요.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논문 준비하는 대학원생 한수지입니다. 제가 진학하는 과는 사회과학 계열이에요. 그래서 국제학 쪽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논문 끝나면 취업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수지님의 전공 얘기를 듣다가 대체 영국의 어떤 매력을 느꼈길래 이렇게 대학원에서 공부까지 하고 계신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봤는데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시더라고요. 가장 느리지만 가장 첨단인 이런 모순적 매력에 영국에 반해서 공부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저도 영국 사람 이렇게 하면 일단 막 이렇게 세련되지는 않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하지만 뭔가 우직하고 네.
기본을 갖춘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것처럼 영국을 가장 느리지만 가장 첨단이다. 모순되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네. 수진님의 얘기를 더 들어보니까요. 영국은 항상 어디선가 공사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아주 낡은 옛 건물들의 보수 작업을 하는 공사고요. 네. 또 건물이 지어진 지 100년이 됐다고 하면 별로 안 된 거고 네. 기본 한 건물에 뭐 몇백 년쯤은 돼야지 그게 기본이라고 합니다. 네. 또 지하철에는 에어컨도 없고요. 지금은 전화가 잘 터지지만 예전만 해도 전화가 터지지 않았다고 해요. 지하철에서요? 네. 네.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났을 것 같은데요. 굉장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에서 영국의 가장 느린 모습들을 발견했다고 하고요. 한편 영화 영상미나 광고 디자인 같은 부분들은 월등히 뛰어나서 다른 나라보다도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수진님이 느끼신 첨단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다소 단편적일 수는 있지만요. 이런 두 모습들에서 느낀 영국의 어떤 매력을 수진님이 발견하시고 지역학 공부를 하고 계셨던 건데요. 네. 그렇다면 요즘 수진님의 일상은 어떤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제 논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연구실에 가는 게 좀 하루 일과고요. 또 제가 운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드라이브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운전하고 드라이브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신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어요. 뭐 한마디로 특별히 시간이 없으신 거네요. 늘 공부하시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학회 세미나, 연구실 이게 전부여서 네. 반복적인 삶이 반복적인 일상이 정말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저도 그래요. 회사 집, 회사 집. 다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대부분 그러실 텐데 이 와중에 또 저희 YTN을 접하고 애청자고 계셨습니다. 어떤 계기로 저희 YTN 라디오를 알게 됐는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YTN이 라디오를 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때 YTN 라디오라고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버스에서 처음 접하게 됐고, 아무래도 제가 YTN을 좀 자주 시청하는 편인데, 라디오도 하네? 생소한 기분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듣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좀 사회적인 면을 좀 많이 짚어주니까, 굳이 TV를 안 봐도 듣기만 해도 좀 궁금한 것도 많이 풀리고 그래서 좀 많이 청취하고 있어요. 네. 어느 버스십니까? 도대체 어느 버스를 타셨나요, 기사님? 그 몇 번인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버스 기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버스에서 우연히 YTN 라디오를 듣고 그 뒤로부터 저희 YTN 라디오의 매력에 빠져서 지금은 매일 청취하고 계셨는데요. 어떤 매력에 빠졌는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사회과학을 하고 있어서 좀 사회적인 문제나 이슈 이런 거에 대해 좀 관심이 많고 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뉴스를 계속 챙겨봐야 해요. 팟캐스트 같이 좀 편향된 경우가 좀 많고 근데 YTN 아무래도 중립적인 경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편하게 듣고 공부도 하면서도 사회 돌아가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YTN 느낌? 제가 YTN 너무 좋아해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깨끗하고 그런 느낌이 나요. 네. 깨끗하다고요? 네. 저희가? 새로운 평가신데요. 네, 깨끗한 방송 YTN 라디오입니다. 맞아요. 저희가 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뉴스 요런 게 저희 방송의 모토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애청자분들께서 그런 면들 때문에 저희 YTN을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한편 수진님이 저희 방송에 대해서 바라는 점도 있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아쉬운 거는 그래도 라디오인데 음악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고 왜 그래도 사람이 좀 쉬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좀 너무 무거운데 음악이 많이 안 나와서 그 점이 좀 아쉽고 여태까지 들었던 라디오들 중에서는 가장 그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좀 중립적인 그런 라디오라고 생각해요. YTN 파이팅! 네, 한수진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더 나은 방송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한수지 청취자님, 애청자님 만나봤는데요. 김미연 리포터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8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8년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 쌓아놓은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가 무려 115만 톤이 넘는다고 하죠. 지난 8월 28일이었습니다. 일본의 원자력 규제위원장이 이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큰 파장을 낳았는데요. 오늘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제환경단체죠. 그린피스의 장마리 캠페이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8일이었습니다. 8월 28일. 네. 일본의 원자력 규제위원장이 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버리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가요? 사실 일본 정부의 입장은 여태까지, 그러니까 2016년 이후에는 적어도 네. 계속해서 공식적으로 태평양의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저렴하고 신속한 방법이라는 입장을 변경해 온 적이 없고요. 네. 사실 지난 28일 기자간담회는 이를 다시 한번 재확인한 계기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자력 규제위원회 같은 경우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데요. 네. 사실 28일에 있었던 기자간담회는 21일에 네. 외교부 장관 회의에서 우리 장관이 일본 측의 오염수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던 날, 네. 사실 그때 한 번 더 일본 기자의 질문에 네. 이런 입장을 밝힌 거고요. 네. 28일에는 우리 언론사가 직접 네. 질문한 것에 대한 다시 한 번의 답변이었던 거죠. 네. 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문제는 이미 몇 달 전, 올 초부터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이것이 제기가 돼 왔었어요. 네. 이 방사능 오염수, 이거 관련해서 이 그린피스에서 계속해서 추적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이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일종의 원전 폐기물인가요? 대부분 방사성 사고 이후, 그러니까 원전 사고 이후에 이 오염수가 생겼다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실제로는 이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전을 지을 때, 네. 취수 시설에 들어갈 여러 비용 감소를 위해서 해수면에 굉장히 가깝게 원전을 지었어요. 네. 마치 절벽을 깎고 바다에 굉장히 밀접한 부분에 원전 건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게다가 지하수 유입이 굉장히 잦은 활발한 지역이어서 네. 사고 이전에도 오염수라던가 지하수 유입 때문에 물 관리가 굉장히 좀 많이 품이 들어가는 그런 원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원전 사고가 나고 나니 두 가지의 가장 메이저한 방법으로 오염수가 생기는데, 네. 하나는 원자로에서 계속해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도 해수를 통해서 냉각수화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자로를 계속 녹이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방사성 오염수가 네. 발생이 되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지하수. 네. 혹은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물들, 이런 것들이 방사성 내부에 이제 물질들이랑 합쳐지면서 오염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그린피스에서 계속해서 이 방사능 오염수의 문제를 추적을 해오셨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린피스에게 탈핵 캠페인은 사실 거의 탄생의 배경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창립 이래 꾸준히 원전 캠페인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네. 일본은 원전이 그때 당시 50개 이상의 꾸준히 원전을 늘려가고 대부분의 전력을 원전이나 석탄보다도 원전에서 가장 많이 네. 또 의존도가 높은 국가였기 때문에 그린피스가 굉장히 캠페인을 활발하게 했었던 부분인데 특히 후쿠시마 원전은 여러 가지 취약한 구조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90년대 후반부터 캠페인을 진행해 왔고요.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네. 사고가 일어난 후에는 10일 만에 저희가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염수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사고 이후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폭넓게 조사를 해왔고요. 네. 수백 톤에 다다르는 그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가 이미 사고 이후에 여러 번 방출됐던 게 보고가 됐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일본 정부에게 굉장히 관리하기 까다로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네. 면밀한 조사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랬군요. 만약 일본이 정말 이 바다에 태평양에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인접국이기에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고 예상되는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우선
이제 피해 정도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그 전에 오염수가 태평양에 방류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해서 희석을 하고 기술을 도입해서 하는 방식 이후에야 방류가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기술력을 도입해서 처리를 한다고 해도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수치가 결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원래 질문하셨던 부분으로 돌아가서 후쿠시마 대학교에서 작년에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이게 2011년에 후쿠시마 사고 당시에 거기서 나왔던 여러 방사능 물질들이 해류를 타고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분석한 자료예요.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1년 후에 사고 후 1년 후에 동해에서 발견된 세슘의 농도가 차츰차츰 늘기 시작했다. 불과 1년 후부터. 그리고 사고를 기점으로 해서 한 3, 4년 뒤에는 세슘의 농도가 최고치를 찍어서 사고 전보다 2배 이상의 농도를 보였다. 그것이 이제 논문에 나와 있는 조사 결과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르면 사실 해류를 타고 방사성 물질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입증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방사성 물질들이 해양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축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우리에게 어떤 건강상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자세하고 확실한 과학적 조사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위험의 정도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위의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사고 발생 후에 몇 년이 지나서 오히려 더 세슘 농도가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당장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몇 년 후, 그 이상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래에 닥칠 재앙과 같은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제가 그 지점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오염수 문제를 논하면 지금 국내에서 얘기된 것처럼 딱 115만 톤 정도. 아마 지금은 그보다 더 늘었을 텐데요. 7월 말의 기준이니까. 근데 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게 되면 단순히 그 115만 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오염수는 지금도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를 할 수 있는 어떤 결정 자체를 막아야 되는 거죠, 원천적으로.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지금의 오염수 수준은 최상의 수치가 아니고요. 앞으로 거기서 만들어질 오염수의 수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누구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로 안에서 오염수가 만들어지는데 그 원자로 안에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방사성 물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2020년입니다.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사실은 이 문제가 우리에게 또 혹은 국제적으로도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 건데 일본에서는 원전 사태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가 안전하다. 그래서 일본도 안전하다. 이러면서 먹어서 응원하자. 이런 캠페인까지 정책까지 펼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일본 정부는 어떤 객관적인 수치, 안전하다는 어떤 근거와 확신에 의해서 이것들을 복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안전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 상황을 은폐하려고 하는 거죠. 올림픽이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심각한 건데 이 도쿄올림픽이 후쿠시마에서도 경기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후쿠시마 성화 봉송을 하잖아요. 후쿠시마 지역에서. 근데 이곳이 원전에서는 한 2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그리고 아직도 오염도가 굉장히 높은 구역들을 다 지나가요. 사실 경기가 직접 이루어지는 곳보다도 성화 봉송 루트가 가장 어찌 보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요. 특히 또 아즈마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옆에 큰 산이 있어요. 국내에서도 얼마 전에 그 후쿠시마 주민분들의 증언으로 기사화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 아즈마산이 굉장히 오염도가 높을 것이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지역 전체가 70-80% 정도가 이제 수풀 지역이라서 사실상 제염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비 같은 것이 오면 거기에 묻어있던 방사성 물질들이 다 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제염 작업이 무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높아질수록 사실은 방사성 물질에 노출될 확률도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하는 상황인 거죠.
현재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확실한 입장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장의 그런 언론 인터뷰와의 발언이 나왔던 건데요. 지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가깝고 그래서 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에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 태평양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제 기억에 그 미국 쪽에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방사성 물질들이 이동해서 측정이 됐었다라는 보도나 결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마 전문가들, 그러니까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피해가 나중에 더 막대해질 거라는 건 아마 예측을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1월에 보고서를 발표하고 나서도 국내에서 여러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이슈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라는 것은 정부가 직접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정도로 문제 사안이 심각성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서 발표한 이후에 지금까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 그 얘기는 이런 시민들의 참여가 우리 한국 정부로 하여금 액션을 취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는지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는지 그리고 일본 정부에게 우리가 정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고 있는지를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봐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근거이자 동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오염수 문제를 공론화하고 알리는 역할들을 한국 정부가 더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 우리나라 정부의 주도적인 자세가 계속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린피스의 장마리 캠페이너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쿄올림픽이 열릴 내년 7월이면 체르노빌 핵발전소가 폭발한 지 34년이 넘는 시점입니다. 지금도 체르노빌은 핵발전소 반경 30km 이내를 통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에서는 국제적인 경기를 계획하고 또 지역 농산물을 전국에 유통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원전 사고 후 8년이 지난 후쿠시마는 안전하지만 34년이 지난 체르노빌은 통제되는 이유, 일본만 모르는 건지요. 당장 우리부터라도 예의주시하고 끊임없는 경고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8월 31일 토요일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그리고 팟빵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아바의 안단테 준비했고요. 저는 일요일인 내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